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많이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까? 예, 오늘 좀 눈 때문에 그러니까요.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 겨울이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마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환경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 전망으로 올 여름이 장난 아닐 거라는 또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봄가을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4월부터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온 거 보셨어요? 뉴스에서? 예, 한번 지었더니 짧은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권도 뜨거운 것 같은데. 네. 자, 양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엊그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연설을 했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29번 언급을 했다고 그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을 18번 18번.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강조점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은 뭐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소위 교수단체 대표 연설 하신 두 분의 입장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현재 당이 그 어떤 정치 상황,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선 뭐 통상적으로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 그런 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진단과 비전을 다 담습니다. 누구라도 담는데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성장 전략, 그다음에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로 해서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좀 대선 메시지 내놨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예,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담은 거죠. 반면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은 분은 아니고 현재 당을 좀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탄핵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 서두에 사과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격,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국민의힘 전략이 다 나온 거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반 이재명 정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반 민주당 전략 이게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연설은 조기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한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 표를 의식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장은 뭐 사실 뭐 이 토론의 그 필요가 별로 없는 화두거든요. 뭐 어느 정권, 뭐 어느 후보 여야 가릴 것 없이 다만 이제 그거를 해낼 비전이 있느냐, 실행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의 성장 메시지는 그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있고 그게 안 보여지면은 설득력이 공감이 이제 떨어지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동안에 누가 봐도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가까웠던 분이었고. 또 성장 메시지를 이번에 처음 던진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던졌는데 실제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이제 반대편에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기대하는 그런 중도층의 어떤 호소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그 메시지로서 성장이라는 걸 던지는 거는 효용이 다 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슈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기업 관련된 그 각종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만이 중도층에 대해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로서 행동은 뭐 반대편으로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지금 좀 뭐 조혜진 의원께서 어떤 평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장 담론을 제시를 해서 그 자체가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홍익표 의원님께 이른바 그런 국민의힘 반면 구도를 펼치면 어떻게 대선에 좀 유리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다. 예,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쪽에서 우스갯소리 그래요. 이재명 대표 없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제 아예 이제 친윤계 쪽이 아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도 거의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고, 반 이재명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역대 선거에서 어떤 네거티브드 선거 전략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내용에서도 일부 있었을 텐데 오늘 보도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때리기, 예. 민주당 때리기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언론 조간도 다 초점을 거기에 맞췄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원래 지는 후보 쪽에서 꼭 네거티브 합니다. 예, 네거티브에서 이긴 후보를 못 봤는데 네거티브가 왜 지느냐? 상대 후보의 표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표가 늘지는 않아요. 그래요. 자, 이런 진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하고는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상대편이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편성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왔다는 점에서 사실 불행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불행하고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이 보기 봐도 불행한 일인데 그 구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성동 대표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발전 비전, 국정 비전도 일정 부분 제시를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이 할애를 한 거는 균형도 사실 좀 안 맞죠. 안 맞기도 맞다고 하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못 짚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민주당하고 거의 절반 수준으로 벌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앞선 조사도 나오고 할 정도지만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탄핵 반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끌려가서 연동돼서 올라간 것이지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지금 이제 대통령 계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올라가고 또 탄핵 반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은 사실 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반성하고 또 필요하면 또 사과도 하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쇄신, 혁신의 의지나 또는 비전, 대안을 보여줄 때 지금 연동돼서 올라가는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지지율이 그게 아니라 속이 찬 내실이 있는 그 지지율이 될 수 있고 그게 정치적인 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도 눈치 보기 비슷하게. 근데 지금 그 두 대표 연설에서 보면 한 명은 성장, 한 명은 반명을 이야기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이 나타나는 것은 탄핵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한 것이고 대선으로 가면 다시 이른바 윤석열 요인을 끌어낼 것이고 한쪽은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대선에서 별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치러지는 대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탄핵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실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은 논의가 되긴 하겠는데
그 저는 뭐 예를 들면 영향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영향이 한 30% 내지 4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아,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 회고적 선거나 평가적 선거, 심판적 선거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 선거입니다. 네, 네, 네. 앞으로의 5년을 누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으로 그 대한민국을 이끌 건가에 그렇죠. 대한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 요인이 워낙 또 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저는 60~70%다 이렇게 아,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은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경우에 뭐 민주당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기본 베이스고 그게 이제 여론이 지금 반으로 쫙 갈려 있기 때문에 선거도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난번 선거 못지않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중간층, 유동층, 중도층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면은 그에 대한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인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그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절차가 이미 그걸 이제 배태하고 그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용으로든 기각으로든 결론이 나더라도 중간 과정에 그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논란이 없고 하면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자기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기각의 기운은 모르겠지만은 인용의 경우에는 그건 승복할 수 없는 절차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졸속적인 형태의 진행 결과를 통해서 조기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하면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바로 그 제가 볼 때는 그 불복 심리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경선에서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에.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외치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 본선에서도 역시 먼저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그 얘기를 먼저 꺼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꺼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그거는 고정 변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빙의 승부로 갈 경우에 이 승패를 좌우할 나머지 플러스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예. 이 탄핵 반대 여론 지지층들의 여론은 그냥 베이스에 근데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민주당에서 그걸 그냥 공격을 안 하고 그냥 흘려 보낼까요? 그러면? 그렇진 않겠죠. 만약 그러겠죠. 그러면 탄핵이 핵심 이슈가 되면 예. 그거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과거 정부 실정론, 탄핵에 대한 책임론, 그러면 비상계엄 발동이 정당했다는 거냐 이런 논의로 가면, 근데 이제 그러면 선거가 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대선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대선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너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심하다 보니까 정책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네. 흔한 얘기로 그 유력 후보 2명 간에 무슨 노믹스 이런 얘기도 부각이 안 됐어요. 아, 예. 예, 그 처음으로 그런 선거였죠. 알리백은 좀 부각이 됐던 거죠. 예, 아리백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거티브로만 간 선거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초유의 양쪽 후보 전부 다 그 배우자까지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선거가 그냥 엉망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또 탄핵 찬반으로만 몰려간다면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조혜진 의원께서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별로 임팩트가 없을 거다. 예. 결국은 실천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두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은 추경,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이런 문제는 공의 의제로는 다 올렸어요. 다만 이제 해법은 다르게 제시했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가 돼서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기존의 양당 입장도 점점 조금씩 좁혀져 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예. 접점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추경도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 그거는 정리했고 예. 아직 지역 화폐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로 대화하면은 접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그 특정 지역에는 효과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로 이런 격차만 초래한다라는 그런 뭐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관련 학자들의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지 않는 쪽으로인데 어쨌든 대화가 가능한 것 같고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뭐 여러 지원이 필요하죠.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반도체 쪽에서 산업계 쪽에서 제일 원하는 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거. 그래서 노동 시간을 좀 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말을 꺼낸 적이 그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이 좀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고 뭐 다른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해온 그런 모수개혁 쪽으로 먼저 그럼 진행하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구조개혁도 한다는 걸 갖다 전제로 하고 하자라는 쪽으로 당의 입장이 좀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대화 타협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네요. 홍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한 거는 추경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연금 개혁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거든요. 국가적. 그런 상태에서 그 연금 개혁을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탄핵 결과 이후, 네. 뭐 만약에 인용이 기각이 된다면 뭐 윤 대통령 복귀 이후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일정 기간이 흐른 시점.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은 어차피 뭐 중장기 개혁이기 때문에 금년 전에서 유력한 거는 금년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연금 개혁은 금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걸 결론 내기 어려워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의 선택에도 그렇고 저의 선택에 어느 정도 정책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이제 그걸 안고 이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정부 대선이면 2개월 후잖아요. 만약에 5월 정도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고 그럼 신정부가 들어서고 한 3, 4개월은 여러 가지를 세팅하느라고 이걸 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그때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금년 말쯤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 연금 개혁은 그 정도 스케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경 문제는 좀 시급해요. 저는 정치권이 지금 제일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창용 하는 청재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회색 코뿔소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청재는 20조 원 얘기를 했거든요. 20조 원 규모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거는 재정 당국이 재정 운영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20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30조 원을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기재부를 보니까 국채 발행,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한 게 대략 10조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4조 원 안 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속세 등 우리가 세제 안 고쳐가지고 한 1조 5천에서 2조 원 정도 돈이 되고 여유기금 등 하면 미니멈 최소한 8조에서 10조 정도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뭐 거기다 좀 더해서 이창용 총재의 얘기를 정치권이 좀 수렴한다면 한 20조 정도의 수렴을 하면 어떨까? 우리 뭐 30조 하면 더 좋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 한 것처럼 추경 정도가 빨리 합의해서 저는 3월 안에 또는 늦어도 4월 초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저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 보조금 문제하고 인력 지원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이제 성과금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이 에너지 전력이나 이런 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성과금하고 노동시간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좀 더 우리 전체적으로 노동 환경의 유연성을 보면서 가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 유럽에서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고액 연봉을 받고 사무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블루 칼라 일반 노동자들 같이 노동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창의성이나 또는 시간으로 그 업무 거를 따지기 어려운 직종은 52시간 예외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일정 정도 민주당이 풀려고 하려면 민주당이 양보하고 가면 노조의 입장도 받아주는 게 있어야죠. 저는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정도는 재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국민연금도 지난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완전히 일임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그대로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회 여야 합의가 안 되고 합의 이전에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문제였고 논의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상당히 좀 조정됐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고 시작을 빨리 해야 되고 합의도 가능하고 다만 구조개혁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까지 할 것인가를 사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어제 철강 등에 지금 관세 매기기로 예. 발표를 했고 이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건드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렇죠. 예. 만약에 건드리면 그 트럼프 요인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노동 시간에 너무 국한받지 말고 네. 그 문제는 근로기준법 우리 당의 그 관련 노동법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지금 시급한 게 국가 보조금지급 문제하고 뭐 지원 문제, 이제 그 전력이나 인력 관련된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 서로 이제 국회가 그에 대한 노동 환경,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둘러싼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해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거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못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에 형사처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OECD 기준에 경제 관련 법에는 경제적 처벌, 그러니까 금전적 처벌이죠. 그걸 좀 더 높여서 형사처벌을 좀 삭제하고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배라든지 예. 이런 등등을 받아주는 도입하는 제가 경제단체에 설득했을 때 경제단체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형사처벌을 완화한다면 징벌적 손배에서도 자기들이 수용할 의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 크게 그 경제 문제나 이 노동 문제를 함께 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는 좀 더 장기적 한 서너 달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노동과 관련된 52시간 예외를 줄 거냐 말 거냐 부분은 빼고 예.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먼저 처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2시간 때문에 그 반도체 산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R&D 인력 계신 분들은 지금도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 저도 그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말은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업계 쪽에서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2주 전에 기업인들 만나서 주 52시간 완화할 수 있을 듯이 이야기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 한 걸 보고서 반응들이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한두 번이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한다든지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걸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형사처벌을 갖다 완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입법 초기부터 그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고 그 뒤에 다시 그게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들 경영만 옥죄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꿈쩍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에서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삼성전자급 대기업을 갖다 6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혀 피부로 안 닦아오는 것이 그 기업들이 우리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정부가 지원 안 해줘도 얼마든지 그런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안 풀어주니까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제 그 전에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양당 대표가 이제 정치개혁 부분들도 꺼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주되게 꺼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은 연동형 비례제 폐지하고 대선 총선 일정을 좀 그 통합을 해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혼이 담겨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끼워 넣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 소환제라는 게 특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을 시켜줬더니 뭐 함량 미달이다, 뭐 수준이 이하다, 사고만 치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그냥 탄핵시키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공천 잘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인재가 얼마나 여야 할 것 없이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들 수두룩한데도 그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자격되고 함량이 되는 사람들, 역량이 되는 사람들, 도덕성 되는 사람들을 저 공천하면은 국민 소환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여야가 그냥 주머니 속 공깃돌 공천하듯이 개파 공천하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학살 공천을 그냥 마구 하면은 말은 저 공천권자 말만 잘 듣지 자격이나 함량을 미달한 사람들이 양산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미 지금 그런 잘못된 공천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얘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1, 20년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것저것 떠나서 개헌 말고 입법으로 가능해요? 국민 공천제를 해야죠. 국민 소환제가 아니라 국민 공천제를 해야죠. 아무튼 국민 소환제는 입법으로 가능해요? 지금 단체장들은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주민 소환제는 이제 단체장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예. 입법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길래 지금 여쭤본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뭐 난리인데 이거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 공천제를 하면은 국민 소환제를 할 필요도 없어지는데 그것도 있지만 국민 소환제를 실제로 도입했을 경우에 정치가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선거구제 뭐 그거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계특위에 있을 때도 여야가 거의 합의점에 다가왔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반대해서 못했는데 예. 중대선거구제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국회 권력도 분권하기 위해서 양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정치개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뭐 선거구제 개혁은 논의해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뭐 대선거구제 꽤 논의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도 지난번에도 안 받아가지고 했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한 선거구에 한 대선거구제로 해서 5명 이상 뽑는 선거구제로 간다면 예. 비례대표제는 안 해도 돼요. 유럽에서도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그게 비례대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선거구제도는 논의해 볼 만하다. 근데 뭐 그것만 딱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국민소환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의 정치개혁 지금 초재선 의원들 이제는 다 이제 제3선 의원 됐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계속했던 게 불체포 특권 없애자 면책 특권 없애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3선 연임하지 말자. 이제 그분들도 내일 모레 3선 돼요. 본인들이 그런 정치개혁을 했었는데 지금 또 말 안 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어야 될 이유를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소환제를 꺼낸 배경에 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그 탄핵 소추안 처리를 할 때 이게 한번 이제 그 부결이 됐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막 몰려가서 탄핵 찬성하라 막 이런 압박 이런 게 되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 잔영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예. 요 연결해서 국민 소환제까지 얘기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요. 예. 저는 뭐 큰 틀에서 앞으로의 정치개혁의 화제는 시민주권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주권 시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만약에 뭐 아까 양원제 얘기했는데 저는 더 나가서 최소한 시민주권 시대 하려면 국회 버금가는 민회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학오라죠 일종의 그 네, 그리스 그렇죠. 시대에 했던 직접 민주주의가 활동하는 민회 같은 게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파지티브한 방식에 대해서 민회를 저는 뭐 예를 들면 주민자치단체, 지자체 정도에서는 먼저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소환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면 매번 소환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양극화나 정치적 양극화가 깊은 사회에서는
알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국민 소망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뭐 제도 설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정치를 혼란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찬반을 떠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과연 가속도가 붙을까 국회에서. 국민소환제가요? 아니 뭐 국민소환제든 선거구제 개편이든 어제 그 두 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방안들 자체가 예.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뭔가 손질이 될까는 물음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국민소환제는 별로 저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선거구제는 사실 논의가 오래됐고 축적이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정치 결단만 남았는데. 근데 이전에 경험책을 보면 또 총선 코앞에 두고나 뭐 그때 뭐 또 발동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주산 두드려 보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전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조금 그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태균 특검법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이걸 꺼내든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뭐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 뭐 이제 이 김건희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제 명태균 특별법으로 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불쑥 중간 수사 결과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내부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전부 다 원복했다고 그러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게 수사의 동력이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때 나왔던 게 그 변호사 한 분이 그 명태균 씨 변호사인가요? 남상권 변호사. 누가 또 그 얘기했었죠. 제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이거 은폐하라고 녹음 기록을 폐기하라고. 저기 그 명태균 씨가 아마 재판 그 길 준비해서 예. 검사가 그런 발언을 그렇게 했다. 했죠. 논의가 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검사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예.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다. 뭐 검사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방식이 매우 부적절한 거죠. 예. 그런 논란들.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 아니냐. 창원지검이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여권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건 당연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반에 상당히 큰 타격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요 인사들이 다 관련돼 있고 그렇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등 유력 인사들이 관련돼 있고 상당수 지금 국힘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필요성은 있다. 예, 저는 해봐야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도 이득이고 또 법적으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친한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별로 이해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대표 쪽도 이번 계엄 사태하고 탄핵 소추 표결 이 과정에서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여론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서 그 당시에 여론만 일시적 여론만 보고 했다가는 나중에 나는 국민의 뜻에 따랐는데 오히려 국민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낙동강 오래할 신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생각을 몇 수를 더 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의도야 말씀 중에도 일부 있었지만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기존의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흠집내는 거 그리고 연관 수사를 소위 말하는 이제 별건 수사를 하도록 법에 허용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 관련된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수사에 발목을 묶여가지고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 선거를 못하게 되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피의사실 공표를 갖다 합법화했기 때문에 선거 내내 또 그걸 또 선거 과정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선거운동에 야당의 득표운동에 민주당 득표운동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민주당 스스로가 그동안에 이거는 독소다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고 했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또 별건 수사 이걸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정부가 이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과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